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함께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콩 앱을 여시고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있는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지금 해군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아마 보도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셨을 텐데 어제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야권에서는 지금 서욱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보도 내용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참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소식이네요. 아드만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승조원들이 어제 모두 300여 명 전원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귀국 전 확인한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확인한 결과 19일 합동참모본부 발표 기준으로 2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승무원의 82%가 넘는 비율이고요. 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병부대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신경 써야 됐다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굉장히 높고 특히 초기에 이 신속 항체 검사 키트나 항원 검사 키트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던가 늑장 대응이라던가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귀국한 승조원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시설 등으로 옮겨진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파병 사상 감염병으로 의해서 조기 귀국한 것이 이번이 첫 번째 그렇죠. 사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부겸 총리도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또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파병부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그동안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보완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군 수뇌부의 리더십 논란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과를 하게 된 사태라든가 횟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취임을 했었는데 이번이 6번째 사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지난 2월 17일 북한 기순자에 대한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 4월 28일에는 부실급식 과잉 방역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실급식 문제 굉장히 그 당시에 시끄러웠었고 이게 지금 한두 번 나왔던 문제가 아니다. 또 터졌다라는 그렇죠.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월 9일, 10일, 7월 7일 등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좀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있어야 되고 서 국방부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연달아 지금 이어졌고 6번의 사과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리더십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또 경질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주장들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 여쭤보죠. 예, 지금 이 얘기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별로 틀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300명 군인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배 안에서 이 배 안이라는 데가 밀점, 밀집, 밀폐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그 전염병에 있어가지고는 배양 접시 역할을 하는지 이전에 크루즈 사례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사바늘 한 번 구경 못하고 지금 300여 명 가까이가 확진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첫 번째로 대통령의 사과 보면은 이 K 방역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홍보를 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한 거는 안타깝지만
작년 2월에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얘기하셨고 8월에 가장 성공한 모범 방역 국가라 그랬고 11월 30일 날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나서 세계가 찬사한다 그랬고 지난 6월에 주요 선진국에서 높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주체는 대통령이었어요.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방역자, 하급 공무원, 노동자 거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K부동산이 이번에 그럼 K방역이 그럼 잘 된 것이냐와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경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번째거든요. 이게 무슨 월마다 하는 반상회 부녀회장 사과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실급식, 성추행, 귀순 문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싸움도 3-4번이 끝인데 장관 경질의 기준이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 전혜영 교수께서. 저는 뭐 사과를 한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사과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죠. 다만 이번 사태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사태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치더라도 그러면 해군의 함에서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대처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4월에 고진봉함에서 확진자 38명이 나온 사태가 있었거든요. 당시 언론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해군 내가 정말 간염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이미 여러 번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의 일부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지금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앞으로 국회 일정을 좀 봤는데 7월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불러서 정확한 뭐 지금 파악된 사태, 예를 들면 어떻게 도대체 감염이 발생했는지 지금 언론 보도 나온 부분 대부분 추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에 군수물사 적재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뭐 됐다든가. 근데 정확한 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철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좀 짚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이 매뉴얼이 정말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럼 다른 파병 부대는 접종이 됐나라고 좀 살펴봤어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보니까 한빛부대, 동명부대 뭐 등등은 어쨌든 지금 백신 접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제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뭐 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지 뭐 돌파 감염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천지연 변호사께서도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는지요. 지금 뭐 매뉴얼 얘기도 해 주셨고 그 외에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조사 결과는 당연히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한 곳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뭔가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일간지를 보니까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어가지고는 바레인 주도 미국 그 연합 해군 사령부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은 입항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접종이 가능했다 또 이런 얘기도 들고 유통상의 문제라는 것도 콜드체인을 통해 가지고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처럼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런 요청은 있었지만은 세부적인 논의는 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항원 검사를 했어야지 항체 검사 키트를 실려보낸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계속 이렇게 그 배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입항을 하고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전염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출항을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파병 부대 어떤 교체가 되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 임무를 계속하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 이게 정말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팩트 체크는 있어야지 다음에 매뉴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대 접종도 이게 접종 부대 가능도 또 접종 부대에 대한 다른 부대에 대한 접종도 지금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300명이거든요. 백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특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조사가 확실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도가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한 조사 결과부터가 나와야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가 두 분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또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는지. 저는 이제 군대 내에서 문제 터질 때마다 항상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예. 왜 보고를 안 하죠? 예. 이게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죠. 아마 정보가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든가 기자들도 이제 일부분 취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 점이 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굉장히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공군 내에서의 성범죄 문제 관련해서도 보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예.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설사 일부분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감염병 사태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빨리 보고해서 대처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고 감염병 사태라는 건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군대 문화가 가져오는 또 소통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졌던 강훈에 대한 지금 항소심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 검찰이 이제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강훈이 이제 최후 진술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좀 가볍게 봐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자, 어제 항소심에서 검찰 강훈과 또 변호인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이제 성범죄자들의 이 구형과 처벌에 있어서 감형이 되는 그런 사유들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짚어본 적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도 한번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벌써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박사방 사건 다들 기억을 그렇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인 여성부터 심지어 아동까지 성착취물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포를 해서 그 주범들이 구속 기소가 됐던 그런 사안인데 네. 그 영상 촬영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사전에 이 어린 친구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 사람들이 입수를 해서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네.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그 가장 주범이었던 조주빈이 그렇죠.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인자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강훈도 기소가 됐는데 네. 이 강훈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어제 열렸던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검찰이 30년을 구형을 해서 15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소를 해서 어제 이제 마지막 공판이 있었으니까는 네. 상고심에서는 사실상 하급심에서 만들어진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실히 뒤집을 만한 어떤 법률적인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람의 혐의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사기, 음란물 유포,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검사는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그냥 누가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혼자서 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더 어떤 죄질이 안 좋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고 피해자를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네.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 이 강훈이 어제 이제 최후 변론을 하는데 네. 거기서 참 시겁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죄송하다 사죄한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이끌려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뭐 사람들에게 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성적 호기심이라는 게요. 사춘기 때도 아니고 이 사람 성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네. 지금 피해자들 수십 명 해가지고는 돈벌이에 이용을 해놓고 어떻게 성적 호기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변호인이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이 말에 좀 화가 났어요. 차라리 돈이 없어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변호인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거를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조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맨 위에 사장 있고 그 밑에 중간 간부 있고 밑에서 이렇게 네네. 하급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범죄를 했다는 건데 네.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는 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자 수행하는 업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이 있고 이게 회사처럼 딱 조직의 어떤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는 조폭에 대해서만 이런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을 하다가 최근에 보이스 피싱에도 인정을 했고 예. 이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까 말까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했는데 예. 일단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은 혐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이 같이 일을 한 거면은 내가 확실하게 거기에 관여를 한 것보다 책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우발적인 건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누구랑 공모를 해서 한 것보다 범죄단체 조직을 이뤄서 했다면 책임의 범위가 더 늘 그럼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인은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법리적으로 방어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어제 나온 얘기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재판 내용을 전반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리고 강훈이 굳이 지금 장기 기증 서약을 여기서 거론한 거는 또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죠.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네. N번방과 관련돼서 지금 관련자들이 뭐 모두 10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와서 뭐 반성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감형을 위한 네. 이벤트성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사실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관련 일을 하는 이제 변호사 몇 분한테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매뉴얼. 감형을 할 수 있는 반성문을 써야 되고 뭐 관련 단체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피해자 지원하는 단체에 뭐 기부금을 보냈다. 봉사활동을 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부는 또 뭐 결혼을 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네. 호소한다던가 제가 본 가장 나쁜 사례는 뭐였냐면은 피해자 가족들한테 접촉해서 거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자꾸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유도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예. 범죄자인 경우에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평생에 공부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이 관련 변호를 해주시는 분도 펄펄 뛰고 피해자 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통을 받았다. 왜 그렇죠. 돈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도 이제 판결을 할 때 물론 더 섬세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최근에 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보니까 네. 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이른바 감형 패키지가 현실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좀 논의를 해서 반성문 있고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실제로 피해 회복이라던가 재범 방지에 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변호인들이 예. 의견서를 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런 거는 있는 거는 맞아요. 뭐 이혼도 그렇고 성범죄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과연 다 받아들여질지 이거는 사실 판사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장기 기증 서약을 거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진짜 전략이 없구나.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어떻게 다툴 부분이 참 없어가지고는 이런 것까지 썼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죄를 어떻게 씻을지 고민하면서 장기 기증 서약도 하고 매일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네. 매일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 한다는 건지 장기 기증 서약도 지금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처럼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밖에서 다른 곳에 장소에서 예.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장기 기증 서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형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 성범죄 피해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인데 예. 이것과 상관없이 남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신체에 상처를 줘놓고 장기 준다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감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성범죄 상담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누구를 돌보고 이런 것들이 감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짜로 성적 호기심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는
동종의 전력이 없어요. 근데 1회에 걸쳐 가지고는 뭐 누구에게 어떤 성범죄를 했다. 그래 가지고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이런 교육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네.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런다면은 감형의 여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돈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 자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아동 5명이 강원 관련해서 나오는 게 성인만 26명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지금 조직 만들어 가지고는 영상 유출하고 나는데 다 공유를 하고 누구 입대한다 그러면 뭐 환송해줬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형을 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적을 게 없으니까는 적어낸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참고할 상관이 만한 것은 없을 아니다. 것 같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많이들 이렇게 뭐 반성문을 누가 몇 번을 썼다 막 그런 게 나와요. 탄원서 냈다. 근데 그런 네. 거 사실 그 형량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 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전에 그 가해자가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 사과가 아니라 협박이더라고요.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내 가족들은 다 뭐 지역에서 네. 파멸된다는 식으로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과는 받는 쪽이 더 중요하죠. 네, 그 그리고 일부 반응이. 제가 반성문 언론 내용 봤는데 이건 반성문이 아니에요. 반성문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던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양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부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부분도 좀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